네, 75페이지에 보시면 가구제란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확보라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리회복 불능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적 잠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권리 보전을 위한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송입니다. 보전 소송입니다. 보전 소송.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이 집행정지,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이 가처분,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법에는 뭐만 있다? 집행정지 제도만 마련되어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요, 개정안에는 가처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처분 들어있는데 아주 신기한 현상을 한번 보여줄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처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방적 금지 소송에서의 가처분 가금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소송에서의 가처분은 가이행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법무부 애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간 공무원 다 공무원이 문제야, 그렇지? 공무원이 문제고 허익범이 문제고, 그죠? 이게 그 교수님들이 2012년도에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을 만드셨을 때 항고소송의 종류를 어떻게 넣었냐면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세 개가 있지. 취소소송 또 그래 코피 났어. 왜 날 웃기고 그래? 아 콧물이 나는데 휴지로 코를 막아? 계속 나. 그렇구나. 아 요즘 여기저기서 날 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냐. 밑에 라니까 오랜만에 우리 사복직 쌤 오셔가지고 또 우리 똑똑이 선생님 또 같이 또 만나면 또 같이 자유당이랑 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막 시험을 막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 돌아갔을 때까지 다 나와 시험. 노제 누가 왔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뭐가 또 그래갖고 법무부 애들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취소송이랑 무효등하기소송이랑 부자결판소송이랑 세 개가 있잖아.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부자결판소송을 버렸어. 취소송이나 무효등하기소송은 침익적 처분, 적극적 처분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라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방어소송과 요구소송의 역할을 둘 다 수행을 하게 되지. 근데 부자기업파인소송 같은 경우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다가 부자기했을 때 제기하는 거니까 이건 오직 요구소송의 역할만 수행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의무이행소송을 도입을 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을 하면서 부자기업파인소송을 뺐어요. 부자기업파인소송은 단순하게 응답만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했잖아. 근데 의무이행소송은 그게 아니죠. 의무이행소송은 부자기에 대해서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응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1단계 심사와 함께 2단계에서 만약 응답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2단계 심사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응답할까 말까 절차적 심리를 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요 허가를 할까 말까 실체적 심리까지 다 진행하는 게 의무행소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무행소송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부자기업파인소송은 굳이 필요가 없잖아.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버렸어. 버리면서 의무행소송하고 예방적 금지소송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럼 개정 시안에는 항고소송의 종류가 4개가 됐던 거야. 취소송이랑 무효등하기소송이랑 의무행소송이랑 예방적 금지소송이랑 4개가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법무부 애들이 예방적 금지소송을 빼버려요. 삭제를 해버리거든. 예방적 금지소송은 뭐 대놓고 사전소송이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래서 지네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면 저 가처분도 원래 가금지 가이행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예방적 금지소송이 빠지면 가금지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금지도 같이 삭제를 했었어야 돼. 예방적 금지소송을 삭제한 이상 가금지도 같이 삭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근데 법무부 입법 예고안에 보게 되면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시안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빼면서 가처분에 가금지 그냥 둬요. 그럼 저거 어디다 써먹어? 써먹을 데가 없잖아. 저 가금지는 예방적 금지 소송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거든. 근데 예방적 금지소송 없애놓고 저건 그냥 두고 있어. 그게 대책이 없는 애들인 거죠. 그렇죠? 지금 얘기한 거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가처분이 있다. 알겠지?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만 있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가처분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집행정지죠. 집행정지, 우리 법에 있는 거. 원고의 권리보전, 권리회복 불능 상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제도. 일시정지를 명한다. 얼음시키는 거라고 했죠. 예, 그것이 집행되는 것을 막는 거라고 했어요. 강제징수로, 행정상 강제징수로 연결되는 것을 막고 또 행정대집행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고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는 게 바로 집행정지가 되는 거야. 그 이름이 집행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열공 끝에 합격 온다. 예, 그건 뭔데요? 그건 패스원이야? 그건 뭐네? 에듀윌이야? 고생 끝에 낙이 오냐?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예요? 예? 열공 끝에 합격 온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부은 어디서? 에이, 그런 거 말고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죠. 역지사지, 그렇죠? 역지사지. 예, 역으로 지랄을 해줘야지 사람이 지일인주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최근에 누군가 나한테 당신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게 가훈 이런 거 만들잖아. 그치?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급훈 이런 거 만들잖아. 예? 그런 거 만드는 것처럼 요즘 애들 다 장난을 만들던데. 예, 가훈 그러면 나라면 불인지심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무신분립 이렇게 될 겁니다. 불인지심, 나는 불인지심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가 뭐냐? 무슨 말입니까? 이러는 거야. 예. 그런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또 선생질한다 이러거든. 아니 그게 선생질이야. 선생질은 가르치는 게 선생질이지. 응? 하여튼간 한자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면은 다 선생질한다. 불인지심이 뭐겠어요? 불인지심. 아니불자에다 차물인자입니다. 지자는 수식어구 쓸 때 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시묵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인지심은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은 차마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차마 내가 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차마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런 거죠. 차마 밥을 보고 안 먹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불인지심, 이게 제일 중요한. 불인지심이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불인지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요, 그 뭐냐면 집행정지라는 것은, 집행정지는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 가불, 알겠어요? 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체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와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의 구제 효과 있죠. 그거에 다는 아니고 한 7, 80% 일부를 좀 땡겨 쓰는 겁니다. 일부를 땡겨 쓰는 게 바로 그게 집행정지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취송을 위해서 복무를 하는 거니까 누가 얘를 낳은 거야? 취송이 얘를 낳은 거야. 집행정지라는 것을. 그러면 부모님의 DNA가 자식한테도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취소송의 DNA가, 본체송의 DNA가 그 가구제 수단에도 대체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시정지시킨다, 얼음시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안 판결 중에서 승소 판결의 효과를 일부 땡겨 쓴다, 가불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취소 판결 나오면 어떻게 돼? 취소 판결 나오면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버리죠. 근데 얘는 집행정지는 우선 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없었던 상태와 없는 상태의 차이가 뭐야? 없었던 상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리는 거니까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까지 최종적으로 다 내린 거잖아. 그럼 이게 위법이면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니까 그 처음부터 그냥 없었던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취소 판결이야. 근데 집행정지는요. 이 집행정지가 본체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안 내렸단 말이야. 안 내렸는데 다른 이유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그냥 뒀다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이익형량의 산물이야. 그러한 이유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진 않아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장래요만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없는 상태. 근데 여기 보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기 맞는 건데 왜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얘기가 뒤에 보시게 되면 76페이지에 76 좋은 숫자죠. 76년생이고요. 집행정지, 절차정지, 효력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행정지라는 것은 효력정지야. 효력정지. 방금 얘기한 대로 뭐라고?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 만드는 거야. 그건 효력정지야. 근데 그 효력정지보다 더 간이한 방법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를 가지고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효력의 정지까지 나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효력의 정지를 시킨 거랑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뭐만 해도 된다면,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만 해도 된다면 그걸로 그냥 그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된 거는 아니지. 효력을 정지시킨 거 아니까. 그래서 얘네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봐. 취소 판결하고 비교하게 되면 얘는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거야, 효력이. 집행정지는 원래는 효력의 정지야. 얘는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도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신 누군가 한 명이 쓴다면 막 서로 막 바뀌거든.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저는 이게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어서. 그 다음에 75페이지 밑에 그렇게 살면 재밌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어딜 보면 나오냐면 김비서는 왜 그랬을까? 김비서가 왜 그랬을까 하면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거기 꼭 보면 박서준이 계속 그렇게 말해. 알겠어요? 계속 나처럼 말해. 나처럼 빈틈없고 완벽한 인간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살면 재밌냐? 겁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봐. 근데 그렇게 살려면 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인정범위 보시게 되면 취소송이랑 무효등광인송에도 가능한데 부자격파인송이나 당사송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도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볼게. 먼저 취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뭐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죠. 공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법이기는 하지만 효력이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러면 집행정지 뭐 하는 거야?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지, 효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취소에서는 집행정지가 유의미하겠죠. 근데 무효확인 소송 생각해 보세요. 무효등 확인송에서 등은 신경 쓰지 마. 알겠어요? 그냥 등은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무효확인송 쪽밖에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효인 처분이잖아. 무효인 처분 원래부터 효력이 없잖아.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데 무슨 효력이 없는 거와 같은 상태, 없는 상태를 만드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뭐라고 했냐면 본체 소송하고 집행정지는 DNA가 같다고 했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무효확인송은 왜 제기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무효확인송 그럼 왜 제기하겠어요? 무효인 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안 발생하잖아.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발생하지 않아. 효과도 발생하지 않지. 효과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근데 권리 의무에 영향을 아무것도 안 미치지. 그러면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지. 근데 왜 소송을 제기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라며. 왜 제기하죠? 통지됐으니까. 어쨌든 처분 통지가 됐잖아요. 처분 통지서가 송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치게 되면은 처분에 어쨌든 외관은 갖추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단 말이야. 껍데기는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것을 무효라고 생각하고 발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걔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유효한 것으로 오인해서 잘못 생각해서 집행해버릴 수 있잖아. 바로 그겁니다. 외견적 효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분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집행될 수 있는 힘, 즉 외견적 효력, 진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외견적 효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 이거는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는 무효확인 소송이란 본체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도 같은 이유에서 필요한 겁니다. 무효예요. 나 여기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집행될까봐 소송 제기한 거야.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고 판결을 통해서 그 권리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렇다면 소송 도중에도 집행될 수 있는 거잖아. 소송 도중에도 집행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게 되면 아직 무효확인 판결이 나온 게 아니니까 집행정지라는 게 무효인 처분에도 필요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무효확인 소송의 필요성의 문제는 무효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로 그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협파인 소송에서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인정이 안 된다고요.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작위협파인 소송은 뭐 진짜 효력이든 외견적 효력이든 아무 효력이 없잖아.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집행정지의 대상 적격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유효한 자귀처분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유효한 자귀처분.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게 자귀처분이어야 돼. 자귀, 부작위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자귀라는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외견적 효력은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효됐으면 안 되는 거야. 실효됐으면 유효한 자귀 처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성의 집행정지가 있겠어 없겠어요? 여기에는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당사자성 한번 봐봐. 우리 법령제화 한번 보시게 되면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2호에) 보게 되면 당사성이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하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면 거기에는 처분이 아예 없죠. 앞에 거랑 비교하면 거긴 처분이 없을 거 아니야? 처분이 없으면 집행정지라는 거 필요가 없는 건 거기는 당연할 거야. 그런데 앞부분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럼 여기에는 처분이 있죠.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 부분은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라고 했잖아.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분 자체의 효력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투려고 한다면 그거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다가 집행정지를 걸어야 되는 거지, 당사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서 집행정지를 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당사소송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취소의 역할이란 말이야. 취소의 역할. 그 다음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 효력의 정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철거명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했죠? 기억나시지? 5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가지고 있는데 사후적, 소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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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가금지 강제, 그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과학적일 수 있나? 사람이? 그치?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지나치게 머리를 좋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IQ가 98이에요. 아버지 IQ가 내가 148인가 9인가 그런데 우리 엄마가 37이거든. 엄마가 그냥 37 말고 137, 그치? 엄마 머리, 그치? 아버지가 100만 넘었으면 나는 딱 150을 만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 98이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가 살짝 약간 부족한 어딘가 삐꾸가 났어요. 그런 거죠. 그렇게 정리해야지 이론적으로 우선 정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거명령 한번 가보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죄송한 문제 아니잖아. 본인이 미안해야 될 문제지. 마지막 그 활용점정을 안 찍어줘가지고 계고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확정 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 그 다음에 비용 납부 명령 의무자에게서 비용을,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또 비용을 또 안 내잖아. 저기에 철거 명령이 있듯이 이 비용 납부 명령도 돈 내라는 급부하명이야. 급부하명. 철거 명령은 자기하명, 얘는 급부하명. 그러면 여기서 또 안 내잖아. 뒤에 건 안 할게. 뒤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 아, 졸리우니까 글씨가 안 예쁘네. 원래 예쁜데.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징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 취소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 취소에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 철거명령에다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잖아. 여기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내가 집행정지를 건다면 세 개 중에 뭐에 해당할까? 이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를 걸면 뭘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를 걸면,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를 걸면, 여기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를 건다면 세 개 중에 무엇에 해당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 지우라고 할 걸 그랬다. 이거 안 쓸 건데, 그치? 내가 지우면 되지, 그쵸? 내가, 그쵸? 잘 지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생각해봐요.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의무 이행 확보사입니다. 이행강제제도 이렇게 표현해볼까? 이행강제제도. 이행강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 강제수단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 강제수단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직접적인 강제수단, 직접적 강제수단 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강제수단, 간접적 강제수단 이렇게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도록 우리는 사법관계에서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만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줬잖아 그때. 기억나죠? 그건 안다고 했어. 계좌번호 적어줄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갖고 막 때리면 돼? 너 손 안 갚냐? 이러면서 한 대씩 이렇게 제일 이게 가장 치욕적이에요. 싸다구라고 하죠. 싸다구가 가장 치욕적이에요. 남자애들끼리 싸울 때는 있잖아. 둘이가 비슷하면 상황이 비슷하면 그때 주먹을 써요. 이렇게 쓴다고. 근데 한쪽이 월등히 우월하지? 그러면 손바닥을 딱 펴요. 펴서 그냥 싸다구를 쳐. 상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싸다구를 치면 이건 상대한테 엄청난 치욕적인 모욕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있잖아. 내가 막 돈 내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프니까. 그치? 안 된단 말이야. 사법관계에서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 법원에.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타력강제력이라고 합니다. 타력강제력.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타력강제력. 한데 우리 공법관계에는 뭐가 인정이 되냐면 우리 공법관계에는 자력강제력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가 등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해서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막 이렇게 행정집행, 강제징수 이렇게 의무이행 안 하면 가서 막 때리고 뺏고 해요. 스스로.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이런 걸 자력강제력이라고 부릅니다. 자력강제력. 뭐라고? 강제력을 행사한다. 국가는 이러한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강제력에는 직접적 강제 수단, 얘는 무슨 힘이냐면 얘는 집행력입니다. 집행력. 그러니까 강제력에는 이와 같은 집행력하고 이건 제재력입니다. 제재력하고 이렇게 두 가지 힘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직접적 강제 수단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의무를 이행한 거야. 이미 이행한 거와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거야. 무슨 상태를 실현한다고? 동일 상태를 실현하게 됩니다. 동일 상태 실현. 근데 간접적 강제 수단은 동일 상태까지 실현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거야. 유도. 태권도가 아니고 자진 이행 유도. 유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 만약에 철거명령을 했는데 우리 건축법에 보게 되면 79조에서 철거명령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철거명령을 하게 되면 그 바로 뒤에 80조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 이행강제금은 이름 그대로야. 이행을 할 때까지 계속 강제하기 위해서 돈을 매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행강제금이라고 하게 되면 야, 너 철거 안 하냐? 그래서 야 500만 원 내놔 이렇게 부과를 해요. 그렇게 또 철거 안 하지? 또 내놔봐. 또 부과해. 반복 부과가 돼. 근데 또 안 하지? 또 너는 돈 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국가가 그 철거 의무라는 이행이 된 거랑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까? 유도하고 있는 거지. 뭘 무기로 해가지고? 금전을 무기로 해서. 그치? 돈을 무기로 해서 상대방한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야. 심리적 압박을 하면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는 거야. 그런 게 바로 간접적 강제수단, 제재력 행사야. 그럼 얘는 뭐겠어? 행정대 집행. 이거는 직접적 강제수단이죠. 집행력의 행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무자가 철거를 안 하고 있어. 철거 안 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뭐야? 대신 철거해버리는 거야. 대신. 그러면 의무를 이행한 것과 똑같은 상태가 실현돼 버리는 거겠지. 그럼 얘는 뭐겠어? 강제징수. 돈을 내라고 했어. 비용 납부 명령.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강제징수에서 뺏어가 버려. 뺏어가 버리면 역시 돈을 낸 거와 동일한 상태가 실현되는 거죠.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실현되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뭐야? 집행력의 행사입니다. 집행력의 행사.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집행정지에서 집행의 정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 집행력 행사를 막는 거라고 했잖아. 집행력 행사를. 예, 그래 돼 있죠.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효력을 깨는 건 아니라는 거야. 효력의 정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간이한 방법이야. 처분의 집행력을 박탈하여 그 내용을 실현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저기 요 강제력이라는 거지. 저 강제력이라는 거는 어디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행정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힘이에요. 행정행위는 저런 힘을 갖고 있어요. 행정행위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이면 저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행위에 무엇을 집행력을 박탈하는 게 집행의 정지야. 절차의 정지는 효력은 그냥 두는 거고 효력의 정지가 아니고 그 다음 후속 절차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여기로 가면은 철거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내가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뭐겠어요? 집행이야, 절차야, 효력이야? 집행이지. 이게 집행력 행사니까. 이 대집행이라는 집행력 행사를 막는 거잖아. 막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거는 거니까 얘는 집행의 정지입니다. and 계고. 야, 시간 한 번 더 줄게. 그때까지 꼭 해. 이렇게 했어. 계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집행이야, 절차야, 효력이야? 이건 절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는 거야. 이거는 절차의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입니다. 저 통지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 그러면 여기다 집행정지 걸리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역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이게 지금 1년의 단계적 절차잖아. 1년 단계적 절차니까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걸 막는 겁니다. 절차의 정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 대집행 실행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 걸면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절차가 아니야. 이거는 얘가 행정대 집행의 핵심이에요. 강제 철거. 얘가 핵심이야. 이거 철거돼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집행력을 박탈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비용 납부 명령이 무서운 게 아니야. 비용 납부 명령은 저 실행, 강제 철거에 부수되는 행위인 거란 말이야. 저게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실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 효력의 정지 뭐라고 돼 있어?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이게 제일 센 놈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 최후적으로, 최종적으로, 보충적으로만 적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로 해결이 안 될 때 써먹는 물건이야.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했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상 효력의 정지야. 두 개는 그냥 공식처럼 생각해놔. 거부 처분하고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걸면 걔는 무조건 뭐야? 걔는 효력의 정지입니다. 효력의 정지. 그 다음에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이건 돈을 안 내기 위한 거야. 돈을 안 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집행정지 걸리면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 강제징수 막는 거지. 강제징수도 집행력 행사잖아. 집행력 행사니까 이 집행력을 박탈하기 위한 거지. 박탈하기 위한 거니까 얘도 역시 집행의 정지가 되는 거야. 집행의 정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결정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의 효력.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전 소송으로서의 집행정지라는 것은 본체 소송으로서의 취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의 한 7, 80% 해낸다고 했죠. 좀 땡겨 쓰는 거라고 해서 가부라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뭐가 인정이 된다? 형성력이라는 게 인정된다.
기억나지?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고 했습니다. 형성소송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행정소송법 4조 1호에서 취소나 변경을 구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지 처분의 위법을 확인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29조 1항에서 대세효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대세효를 통설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다?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취소 판결의 형성력을 소송의 제3자한테까지 미치게 하는 힘을 우리가 대세효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성력이라는 게 인정되는데 이 취소 판결의 형성력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거야? 형성효와 소급효가 결합된 거란 말이야. 원래 형성력이라는 것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우리는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처분 효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어. 처분 효력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형성효 이거 뭐야? 당연하게. 그 다음에 소급효 이건 뭐야? 소급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당연하게는 처분청이 그 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않아도 그 취소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취소 판결이 나오면 당연하게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소급효,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취소 판결의 효력이란 말이야. 그런데 집행정지는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효는 인정이 안 됩니다. 소급효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내가 3층 건물 건축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냈다? 그런데 인근 주민이 야, 너 거기다가 3층 지으면 나는 햇빛은 어떻게 보냐? 이러면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소송 도중에 이 인근 주민은 집행정지를 걸어야 돼, 말아야 돼? 걸어야 되지. 왜 걸어야 돼? 소송 도중에 만약에 이 친구가 1층까지 건물을 지은 상태야. 내가 소송 제기했어. 그럼 뭐 소송 도중에 이놈은 건물 계속 짓겠지. 그럼 3층 다 짓겠지. 다 짓고 나면 취소 판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왜?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 뭐가 인정돼? 형성력이 인정되지. 그럼 처음부터 건축허가 나온 적 없는 거지. 그러면 그 3층 건물 전부 다 불법 건축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 다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완공이 되고 나면 이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송이라는 것은 건물을 부시기 위한 소송이 아니에요. 건물을 부시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돼요. 철거소송을. 부시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이거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소송이에요.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소송인데 다 지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취소 판결 나와도 목적 달성 불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하돼 버린단 말이에요. 협의 수익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소송 도중에 각하를 면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행정지 걸어야 되겠지.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봐. 아직까지 취소 판결이 나온 게 아니죠. 본체 소송이 끝난 게 아니야. 그렇다면 건축허가가 적법일 수도 있고 위법일 수도 있고 지금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 근데 어쨌든 집행정지가 필요한 거잖아. 다 완공돼 버리면 그 판단도 받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치면 집행정지 필요한 건 맞는데 만약에 소급효를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소급효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소송 도중에 이 건물이 지금 있잖아. 집행정지를 걸었을 때 만약에 2층까지 지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2층까지 지어 있어. 소송 제기할 때 1층까지 지었고 집행정지 걸었을 때는 2층까지 지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이게 소급효를 취소 판결처럼 완전히 똑같이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 건물은 완전 불법 건축물 된 거야. 그러면 저거 대집행 들어가. 대집행 들어가서 소송 도중에 거꾸로 이 건물이 부셔져. 거꾸로 이 건물이 부셔졌는데 건축허가 취소해서 결국 다 끝나고 보니까 3층 건축허가가 적법인 거야. 그럼 어떡해? 다시 또 처음부터 지어? 그럼 이거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행정지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얼음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만 만드는 것이지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것이지 소급효까지 인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만 인정된다? 장래효만 인정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봐요. 과징금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 오늘 너무 힘들어. 앉아서 하고 싶어. 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더 힘들 것 같지? 이게 안 힘들다? 이렇게 한번 앉아봐. 이거 되게 편하다. 어지러워. 네, 죽겠네. 뭐냐면 가징금이 부과가 됐어. 거기다 취소를 제기했다.
근데 가산금을 부과해도 무효고 과징금을 다시 부과해도 무효야. 집행정지를 건 상태에서. 근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달라. 이 생각을 해봐. 만약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쳐봐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그냥 연체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근데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내가 취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걸어놨어. 근데 만약 가산금을 부과하잖아 나한테? 그럼 그건 무효입니다. 내가 과징금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걸어놨어. 그러면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은 현재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행정청이 나한테 또 똑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또 부과해. 그것도 무효입니다. 근데 서로 이유가 달라. 가산금이 무효가 되는 것은 집행정지 결정의 형성력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부과한 과징금이 무효가 되는 것은 이건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고나 집행정지를 걸었으면 거기서 얼음.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개월 상태로 언제까지 가는 거야?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는 그 과징금 부과하고 아직 내가 납부하지 않은 상태는 1개월만 계속 지나 있는 거야. 3개월은 끝끝내 안 지나는 거야. 3개월이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산금 부과하면 잘못 부과한 거지? 잘못 부과한 건 뭐 때문에 잘못 부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형성력 때문에. 형성력 때문에 잘못 부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기속력에 위반된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짓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게 기속력인 거거든. 과징금에 대해서 내가 집행정지를 걸어놨는데 그 과징금을 또 부과하게 되면은 똑같은 짓을 또 한 거잖아. 이거는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세효. 대세효는 뭐였어? 행정소송법 제29조 1항의 취소 판결의 대세효라는 게 있었지. 이걸 생각해봐. 만약에 아까 또 건축허가 가버렸어. 행정청이 갑한테 건축허가 처분을 해줬어요. 근데 건물이 지어져 버리게 되면은 1조권 침해를 받게 되는 인근주민 을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잖아. 그럼 처분의 효력은 없는 게 되잖아. 이 형성력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냐면 소송 당사자한테 인정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그런 거야. 네, 소송 당사자는 그에 대해 승복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고 을하고 그냥 행정청 피고 행정청하고 둘한테는 뭐가 없어? 건축허가 처분은 없는 게 됐어.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소송의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인 갑에게는 여전히 건축허가 처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갑은 건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지. 이런 제3자요 행정행위라는 게 우리 행정법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으로서 대세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취송이 죄다 협의소의 금결을 각하될 거야. 이겨봐야 건물 짓는 걸 못 막아. 그런 상황이잖아. 그치? 형성력은 누구한테만 인정된다?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하고 피고한테만 인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송의 제3자인 갑한테 형성력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는 게 못 된다면은 이 소송은 아무 실익이 없는 무의미한 소송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미니미로 가지고 들어와봐. 미니미 집행정지로 갖고 들어와봐. 마찬가지지. 행정청이 갑에게 건축허가인데 내가 거기다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를 걸었는데 그 형성력이라는 것이 또한 신청인인 을하고 그 다음에 피신청인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신청의 제3자 집행정지 신청의 제3자인 갑에게는 여전히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소송 도중에 건물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집행정지를 건 실익이 있어 없어? 아무 실익이 없지. 바로 이거야. 이런 상황에서 대세효가 인정이 안 되면 취송은 협의 소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거야. 취소 판결의 그 DNA, 효력의 DNA를 얘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거의 다. 뭐 소급표 없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약간 수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체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조에 있냐면 29조 2항에 있습니다. 요건 좀 조심해야 돼. 행정소송법은 29조 1항에서 취소 판결의 대세효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 29조 2항에서 집행정지에 대해 세유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특이하게도 준용 규정을 사용하지 않아요. 취소 판결의 효력을 집행정지에다가 준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29조 2항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고. 23조 한번 가봐봐. 23조에 가면 집행정지가 있지. 집행정지에는 23조 6항에는 말입니다. 6항에는 뭐가 있냐면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있는 취소 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비교가 될 수 있겠어? 대세효하고 기속력하고 두 개를 봐봐. 행정소송에서만 유독 인정되는 효력은 이거 두 개라고 했지. 판결의 효력에는 뭐뭐 있어? 6개. 불자판형, 세속 이렇게 있지. 불자판형, 세속, 불가증력, 자방력, 기판력, 형성력, 대세효, 기속력. 여기서 불자판형까지는 다른 소송에서도 다 인정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행정소송에만 있고 행정심판에만 있는 건 바로 대세효하고 기속력이란 말이야. 그 대세효하고 기속력은 우리만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있단 말이야. 뭐 기판력 이런 것들은 다른 소송에도 있으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엔 없어. 예, 준용에다 쓴단 말이야. 행정소송법 8조 2항 가지고 준용에다 쓴단 말이야. 민사소송법 제216조, 218조에 보게 되면 기판력 규정이 있다고 끌어다 쓴단 말이야.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우리 행정소송법에다가 놔둬야 될 거 아니야. 29조 30조가 있다고? 그런데 이 집행정지도 소송이고, 예, 따라서 여기에도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어? DNA가 같아야 되니까 대세효나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대세효나 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속력은 집행정지 규정이 23조거든? 23조에서 30조를 준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 기속력은 뭐한다? 준용 방식을 쓰고 있다. 근데 예, 대세효 같은 경우에는 준용 방식을 쓰고 있지 않고 29조 2항에서 별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별도 규정을. 그래서 기속력하고 대세효가 집행정지에 인정을 시킬 때 그 근거가 좀 방법이 달라요. 하나는 준용, 하나는 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세효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과징금에 과징금 나오듯이 기속력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속력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준용을 하잖아. 23조 6항에서 준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준용을 하면 30조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보통은 30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30조를 준용한다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 30조 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을 준용한다. 그 말은 뭐가 되겠어? 30조 2항은 준용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30조 2항이 준용이 안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장나오나? 그쵸? 네. 여기에는 재처분 의무라는 30조 2항에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준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효력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드는 이 집행 정지라는 게 한 언제까지 살아 움직일 것이냐. 이거야. 언제까지 정지되는 건데? 이런 문제. 언제까지 정지될까? 판결은 판결문이라는 게 있고 결정은 결정문이라는 게 있어. 얘는 집행정지 결정이지. 결정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결정문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까지만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는 거야. 근데 보통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집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 거야. 언제까지? 본안 판결. 왜? 이건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집행은 정지돼서 처분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집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뭐냐면 본안 판결 때까지라고 했지. 이 본안 판결 확정될 때까지라고 말을 해도 맞는 말이고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라고 해도 맞는 말이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A 처분에 취소를 제기했어. 저거라고 쳐봐. 철거명령이야. 취소를 제기했다. 근데 1심에서 집행정지 걸었어. 그러니까 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1심에서 내가 이겼거든? 그러면 피고가 상소하겠지. 상급법원에 2심에 항소를 제기할 거 아니야? 항소를 제기할 때까지 며칠이야? 14일이지. 14일인데 이 14일 중에 언제 항소를 제기할지 누가 결정해? 원고가 결정해? 피고가 결정해? 피고 지가 움직이는 거지. 이놈이 14일을 다 써. 최대한 늦춰. 최대한 늦추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어? 대집행해버리려고.
그러니까 1심과 2심 사이에 중간 텀이 있잖아. 중간 텀에서 만약에 데이지펜가 부셔버리잖아? 그러면 이 소송은 어떻게 돼? 각하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고 새끼가 치사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가 잘못됐고 지가 질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 자기가 상소를 제기를 늦춰가면서 그 사이에 가갖고 부셔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야? 양아치지. 그죠? 네. 이 양아치 배제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법을 참 만들 게 많아. 그치? 네. 노회찬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양아치 새끼들이지. 그치? 동문 새끼하고 그치? 삼성 새끼하고 이거란 말이야. 노회찬 죽음의 가장 원천적인 원인 제공은 삼성 새끼들이었단 말이야.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정치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고 그때 이제 그것도 삼성 새끼가 이건 이제 내만의 가상의 시나리오야. 그 새끼가 노회찬의 고등학교 동기를 시켜서 가서 돈을 매기는 이런 방법 썼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나중에 딱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네. 나중에 보면 내 말 거의 다 맞더라고. 네. 그래갖고 삼성이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재용을 사용을 시켜야 되나? 그래야 될 거야. 왜냐면 사실 진짜 그 새끼들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멍청한 새끼가 수장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걔 초딩보다 머리 나쁘잖아. 기업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걔. 지난번에 청문회 나왔을 때 보면 다 그 병신 새끼였잖아. 병신 새끼가 무슨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짱이야. 병신 새끼가 아니라면 거기서 그 새끼가 위증한 거고, 위증한 게 아니라면 병신 새끼인 거고,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결국은 나쁜 새끼라는 거야. 어떻게 봐도 나쁜 새끼인 거잖아. 그래? 그래서 감옥 갔을 때 뭐라고 했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게 됐다라고 했지. 응? 세상을 다시 보게 됐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뭐 했어? 나가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좀 봐야 돼. 요즘에 어저께 저기 노회찬님 돌아가셔서 구로공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예전에 나도 구로공단 선전 좀 많이 나갔거든. 그럼 새벽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가서 이제 삼성은 쓰레기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해드리고 다니는 거거든. 왜 쓰레기인지 아세요? 별이 색이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다음에 내가 고시 공부할 때도 구로공단에서 이렇게 봉고차 타고 딴 데로 또 공장으로 저기 경기도 쪽 빠져갖고 거기 공장에서 일하고 그 돈으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이제 저기 쟤네들 신입노 애들 채점 때문에 거의 지금 2주째 밤을 새면서 계속 채점을 하고 있는데 채점을 하면은 내가 저기 낙성대 쪽에서 채점을 하거든. 그 스터디 카페 24시간 하는데 딴 스터디 카페는 다 좀 시끄럽고 좀 별로더라고. 근데 거기가 좀 잘 돼 있어서 하면은 이제 막 제정신이 아니잖아. 아침에 되면 막 어지러지해갖고 막 미치겠는데 그럼 이제 지하철 타고 넘어온단 말이야. 그럼 지하철 타고 넘어오면 새벽 5시 반 32분에 차 차거든. 32분에 딱 타면은 그래서 되게 웃긴 게 32분에 탈 때마다 꼭 마주치는 어떤 젊은 여성분이 한 분 계셔. 되게 예뻐. 그런데 그분은 왜 매일 그 시간에 출근할까? 도대체 직업이 뭐지? 좀 몇 번 더 맞추면 물어볼 거야.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니 너무 옷을 정장으로 너무 차려입고 가는데 왜냐면 그 시간대 되면 다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구로로 가고 막 이렇게 가시는 시간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안 씻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그냥 쓰레빠 끌고 막 그 가면 막 미어차 막 사람 엄청 새벽 5시 반에 진짜 꽉 차 있어요. 퇴근 시간만큼. 너무 오랜만에 내가 그런 모습을 본 거야. 잊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난 잊고 있었구나. 이 수험가가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까먹었어. 옛날에는 수험가의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쓰레빠 끌고 추링 입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 우리나라는 어렵구나. 이렇게 딱 봐도 어렵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애들이 다 너무 이렇게 이쁘게 입고 다니니까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근데 부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처음에는 애들이 막 이제 2005년도인가부터 애들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대학가의 여학생의 등장은 98년도인가 99년도부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학교는 여학생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15%에서 20%가 있다는 이제 통계치는 있는데, 근데 여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여학생은 그냥 고대녀라는 게 따로 있잖아. 그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랑 섞여갖고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거야. 내 동생은 여자가 아니거든요. 결혼해서 애도 낳았는데 분명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빠들 사이에서 계속 컸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남자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머리도 막 염색하고 막 이렇게 막 드라이도 하고 막 학교를 출근하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당황해서 우리도 씻어야 되냐? 우리 보통 안 씻고 학교를 갔거든. 뭐하러 씻어?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과실에서도 술과 담배를 언제나 먹고 있었고, 그러다 수업을 들어가고, 술 먹고 들어왔다 교수님들 뭐라고 안 하시고,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들이 그냥 담배를 피라고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같이 담배를 피면서 수업을 하고, 대신 이제 예의상 강의 중 술은 먹지 말아달라. 그래서 새우깡 같은 과자는 갖고 들어와도 되고 담배는 물고 있어도 돼. 다들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담배 털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맞담배 피면서 수업하는 거야. 그래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요즘은 깨끗해지셨죠, 그렇죠? 2000 여기는 5년 정도 그때부터 수험생들이 아주 깨끗해지죠. 그때부터 못 느끼기 시작을 했어.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생각을. 이거 강의 많이가? 근데 요즘에 많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하철이 그 시간대에 5시 32분에 타면은 거의 꽉 차 있고, 그 다음이 45분 차야. 5시 45분에 타면 설 자리가 없어요.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입니다.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자유한국당만 없어지면 이거 다 해결되거든요. 일사천리로. 당만 해체시키면 다 끝나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 새끼들이 깜쳐놓은 돈만 다 빼내도 그 사람들 다 직업 구해줄 수 있어. 없앤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그래서 뭐예요? 국가의 양아치 짓거리. 피고행정처이 되짚어버려. 1심과 2심 사이에. 분명히 지가 졌는데, 그렇지? 이게 무슨 느낌이야? 링 위에서 나랑 권투를 붙었단 말이야. 내가 이겼어. 술 딱 먹고, 이 새끼가 진 새끼가 얼굴 멍들어 탁 해요. 저 새끼 이겼으니까 오늘 관장님하고 그 동료들 술 먹겠지? 그 새끼 꽐라 될 거야. 당연히 꽐라가 되지. 꽐라가 되면 이 새끼 전투력이 상실되겠지. 그때까지 기다려. 포장마차 뒤에 숨어 있다가 칼 들고 이거 뭐가 달라, 그렇지? 그래서 우리 법원이 뭐 한지 알아요? 그래서 K1에서 UFC에서 패배한 자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훌륭한 제도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원고가. 그치? 얘가 패소했으면 지가 겁나 빨리 항소를 제기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대집행 들어오기 전에 지가 먼저 막 들어가서 빨리 항소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둬도 돼. 원고 패소 상황은. 원고 승소 상황에서는 피고가 양아치 짓거리 한다고. 그러니까 1심 법원 판사가 이거를 법원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선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집행정지를 걸어서 보내요. 내보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인용 판결과 함께 집행정지를 걸어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해서 내보내. 그러면 대집행 못하잖아. 그 사이에. 쓰레기 짓거리 못합니다. 국가의 농간방지. 이 농간방지 우리 어디서도 봤어? 행정심판 전치주에서 봤잖아. 전치주에서도 인적 관련성, 물적 관련성, 내용적 관련성에서 물적 관련성만큼은 반드시 인정돼야 된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과 행정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큼은 같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18조 3항 3호, 22조 3항에 따르게 되면은 B 처분으로 A 처분이 변경되었을 때 A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 B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가름해버리잖아. 기억나지? 거기서 뭐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A 처분, 종전처분이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B 처분, 변경된 처분이란 말이야. 그럼 물적 관련성 깨지잖아. 물적 관련성. 그런데 왜 그걸 인정하는 거야? 1억을
9,999만 9,999원 장난치는 걸 막으려고. 기억나지? 전 국민 5천만 국민한테 1억 삥 뜨는 거 1도 아니라고. 그거 없으면. 국가는 뭐 삥 뜯으려고 맘먹으면 막 다 뜯을 수 있지. 심판 100번 제기해봐. 아주 어지러워갖고 아무도 안 해. 그냥 돈 낼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다 1억이 없으면 자살하겠지. 그렇지? 네. 국가는 언제나 농간을 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절대 농간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데 자유한국당은 농간이잖아. 시작부터 끝까지. 그 새끼들은 정권만 잡으면 나쁜 짓을 목적으로 해서 5년간의 나쁜 짓 계획이라는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이잖아. 죽여야 됩니다. 모두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치? 박근혜 목부터 따고, 그거 그냥 따면 안 돼. 이렇게 귀 자르고, 그다음에 코 잘라서 구멍 2개 보이게 한 후 눈깔 하나 뽑고, 너구리가 와서 넣으면 또 뽑고. 너구리도 몇 개 없잖아, 그 눈깔. 그치? 너구리 몇 개 있나? 우리 또르 그 눈깔 넣어주신 그 너구리님이 계시잖아, 우주선에. 영화 좀 봐. 이런 스키마 부족으로 강의가 되겠나? 이런 참네. 어벤져스 가장 최신 버전. 눈깔 뽑고 집어넣기. 눈깔은 전에 뽑히고 요번에 집어넣고. 시간적 효력은 그겁니다. 아무 말 없으면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고 그냥 확정될 때까지라고 말해도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행정소송법 제2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어서 그렇습니다. 후진국이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축구도 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선진국이니까. 진짜 독일은 좋습니다. 독일어를 잘 못해서 독일로 못 가지. 독일에 가서 내가 행정법 가르친다 그러면 그 새끼들 다 비웃죠. 독일은 지나가는 애들이, 그 우크라이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김태희잖아. 농사진 애들도. 그치? 독일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누구야? 다 오토마이어야. 행정법의 아버지. 나는 한국 행정법의 아버지고 오토마이. 몰랐어? 앞에 책에 안 썼구나 내가. 한국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지금 사람들이 불러요. 다 얘기해줬잖아. 제일 중요한 우리 판례 대부분이 노동관계야. 노동관계 행정쟁송법에 대한 이론서는 나만 갖고 있어. 교수님들도 없어. 강사는 절대 모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도서관 가면 얼마나 내 머리 찢어진지 알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치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뭐지? 막 이렇게 문제 하나 만드는데 6시간 걸려. 얼마나 복잡한데. 그 짜증나서 내가 책을 써버렸지 그냥. 세상에 자료도 없어요. 다 내가 쓴 거지. 한국행정법의 아버지는 난데, 근데 오토바이가 되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독일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오토마이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행정법 가르친다 그러면은 개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거든. 멍멍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한국에서나 내가 아버지지, 그치? 그런 겁니다. 걔네들은 집행정지가 원칙이에요. 집행정지가. 왜? 국민이 처분이 위법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럼 집행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게 얘는 자신이 있는 거야. 국가가 자신 있으면 그래 잠깐 멈춰놔. 처분 집행하지 말고 판결 나오고 나서 우리가 잘했다 생각하면 그때 가서 집행할게 딱 이런단 말이야. 우리는 뭐야? 존나 비겁해. 그 비겁하게 집행 부정지 이래갖고 처분이 나와서 집행하란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쫄아가지고. 바로 그런 거예요. 있잖아, 노조가 강성인 거 무서워하는 나라는 개후진국이라고. 노조 하나 아우르지 못하는 정권이 세상에 그게 정권입니까? 대화가 다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조들 있잖아, 말 다 통하고. 또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어용이잖아. 말 다 통해. 그치? 다 통하는데 민주노총도 말 통해요. 다 통한. 그 말 다 통하는데 그거를 뭐 산업하고 하는 거 자체는 뭐야? 자기가 구려서 그런 거야. 뒤가. 구리면 당연히. 경찰 보고 도망가는 새끼는 구린 거잖아. 그치? 경찰 보고 짭새라고 하는 새끼는 구린 거야. 쟤는 무슨 새야 도대체? 그치? 그러니까 경찰 보면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당당한 사람이야. 경찰 보고 도망가면 똑같은 거야. 집행 부정지는 우리가 행정 편의주적 발상입니다. 선진국은 집행 정지예요. 정지.
근데 이거 빨리 집행을 해야 돼가지고 이 경량상 빨리 집행을 해야 돼가지고 부정지가 필요하잖아. 그럴 땐 얘네들은 독일은 어떻게 피고가 예외 신청을 해요. 집행을 하게 해달라고. 걔네들은 집행 정지가 원칙이니까. 우리는 원고한테 다 시키는 거야. 국민이 뭐 잘못이야. 지들이 처분해놓고. 우리가 집행 정지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외적 정지야. 예외적 정지.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것도 신청하고 그 시에 요건 다 소명하고 해야지만 집행정지 해준다고. 독일은 그냥 해준다고. 그냥 이런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민주화 보상금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신청해지만 주지 말고 그냥 좀 달라고 그냥 바빠 죽겠다고. 그치? 그것도 요건 파악하고 가서 또 서류 놓고 힘들다. 허리 아파 지금. 좀 줘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집행 부정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아니, 처분이 나오면 공정력이 있지 않느냐. 왜 공정력이 있지? 행정법 관계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무나 그 효력 막 다 부인하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집행 부정지다라는 것도 행정법 관계 안정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아무나 취소 대기하면 바로 집행정지 되면은, 그러면 공정력을 인정 안 한만 못하는, 그죠? 인정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공정력 때문에 그래서 집행 부정지구나.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민법을 공부하라고 해야 돼요. 네. 행정법을 하지 말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법 강사님들을 제가 폄하한 게 아닙니다. 비하한 게 아니라. 네. 민법은 내가 그 민법의 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효인 처분. 아까 무효인 처분에도 집행정지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38조 1항에서 23조를 준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38조 1항이 뭐야?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잖아. 거기에서 23조를 준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에도 있죠? 그럼 무효인 처분에도 집행정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1항도 배제하지 않아요. 집행부정지 원칙을. 그러니까 무효인 처분에는 뭐가 없어? 공정력이 없죠. 공정력이 없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 집행 부정지 원칙이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집행 부정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공정력 인정하는 거랑 비슷한 이유인 것 같고, 공정력 때문에 집행 부정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결정이다. 무슨 말이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무슨 말이야? 반동적 판단이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반동적 행태이다. 이게 사실 정답인 거죠. 네. 무효인 처분은 공정력이 없는데 거기에도 집행 부정지가 있다고요. 부정지가. 아니 그러면 우리는 독일 거 다 갖고 왔는데 독일에는 처분에 공정력 없어? 근데 걔들 왜 집행 정지야? 원칙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독일보다 머리가 좋긴 하지만 행정법 잘 모른다고 하지. 그치? 네. 우리가 머리가 좀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래 얘기하잖아. 걔네들 게르만 앤드 우리 동이족, 우리 한민족 동이족. 이 동이족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터키 넘어가고 유럽까지 우리가 지배했었잖아. 그치? 중국 원래 우리 영토예요. 원래 우리 영토고, 일본 우리가 만든 나라잖아. 그치? 백제 때. 그쵸? 역사에 다 배우잖아. 그치? 네. 내 역사가 좀 이상하나? 네, 그래가지고 아니 저 러시아랑 다 우리나라야 저거.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다 뭐 해준 거예요? 분권 자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문재인은 세계 대통령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본국이야. 옛날에 이런 거 막 엄청 설파하고 돌아다녔는데 자부심을 가지라. 막 그래서 게르만 유대 따위랑 비교하지 마라. 유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을 거스르는 양아치 같은 새끼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왜 죽여? 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치? 안 그래? 옆에 가서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자신 있으면 전도를 해야지. 왜 그리고 거기서 수백 년간 살아온 사람들한테 영토를 뺏어? 양아치야?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한 거야. 미국이 다 인디안들 잘 살고 있는 동네 가갖고 그냥 총쏴 죽여버리고 지들이 가진 거 아니야. 그 새끼들이 무슨 아메리카야. 아메리칸 노지. 그치? 다 먹어 없애고 있는 중이야 지금 내가. 아메리칸 노를 다 없애버려야죠. 이래 되는 거야. 양아치 같은 새끼들은 다 수장시켜 죽여야 돼. 쪽발이 죽이고, 그 다음에 짱깨 죽이고, 다 죽이고. 우리가 다시 지배. 이건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본토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공정력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신청의 얘기인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77페이지 밑으로 가면 집행정지 요건. 집행정지 요건은 뭐였냐? 똥 마려워. 그지? 똥 마려운 거야. 누가? 중대장님이. 예. 행군 중 똥 마려운 걸 느낀 사람은 이 말이 진짜 확실히 와닿습니다. 예? 그 행군 중에 똥 마려봤어? 안 마려봤어? 행군 안 해봤지? 응? 행군을 딱 나갔는데 만약에 한 40km를 걸어야 된다고 쳐봐. 개 무거운 저거를 들고 군장이지 이름이 침낭이라고 얘기할 뻔해서 그 군장을 메고 막 그 옆에 그 삽자루 수학생인가 막 이것도 막 그지 난 몰라 그 사람 누군지 막 이거 하나만 해도 무거운데 막 군장씩 몇십 킬로짜리 메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막 아이고 이렇게 몇십 킬로 갈 생각을 해봐.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거기서 똥이 마렵잖아. 여기서부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응? 내가 나이 30의 군대를 가고 신교대에서 20살짜리들한테 개욕을 처먹어가면서 사단 1등 했다니까. 죽어라 뛰었지. 그러고 있다 했는데 와 행골 나가는데 진짜 애들이 몇 명이지? 하여튼 그 하나 하는데 그 대대 애들 진짜 겁나 많거든? 근데 화장실 칸이 5개인가 밖에 없어. 배는 아침부터 아픈데 줄 섰는데 당장 뭐 이런 내 배는 어떻게 책임질 거지? 이게 만약 자대에서 병장이면 가다 말고 아무 데나 산에 올라가서 싸요. 병장이야 뭐 아무 짓이나 막 하지 막. 근데 이거는 이등병도 아니잖아. 이건 사람도 아니거든. 신병은. 근데 신병이 말을 할 수도 없지. 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신교대는 그냥 사람 쪽수로 막 밀어붙이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방법은 하나입니다. 진짜 조금씩 싸가지고 옷에서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나오고 나면 양이 꽤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걸 말려가면서 해야 돼. 근데 몸에 땀이 나잖아. 더 더럽죠? 이런 거야. 그거 이제 느끼라고 얘기한 거야. 무슨 말? 행군 중 똥 마르면 죽을 것 같다. 알지? 똥 마르면 죽어도. 오줌 마른 건 그냥 뭐 싸면서 어떻게 말릴 수 있는데 원래 군대는 더러운 거예요. 보통 한 달 동안 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중대장님은 어떻게 해? 본대회급 복명 이거야. 본대회급 복명. 중대장님이 위병소를 나가고 이제 행군 나간 지 얼마 안 된 거야. 근데 이제 중대장님이 자기가 똥이 마른 거지. 그럼 어떡해? 돌아가라고 하면 되는 거지. 본대 회급 급히 빨리 다시 돌아가라. 응? 회귀하라. 어디로? 복명복창하라. 이겁니다. 복명. 행군하면 줄이 길어갖고 앞에서 뒤로 복명복창 시켜야 되거든. 복명복창 어떻게? 본대는 당장 막사로 돌아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군이 집행정지된 거야.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거만 외우면 다 풀려. 뭐야? 본대회급 복명. 뭐라? 본대회급 복명. 이거야. 첫 번째 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대.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급. 긴급한 필요. 복.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명.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말 것. 이겁니다. 본대회급 복명. 이거야. 본대회급 복명. 요거 기억하면서 6개잖아. 6개. 6개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볼게. 위에 4개는 적극적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2개는 소극적 요건이야.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은 인정이 되면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집행정지 기각결정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위에 4개는 뭐야? 적극. 밑에 2개는 소극.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위에 2개는 절차 요건이야. 밑에 4개는 실체 요건입니다. 밑에 4개는 뭐라고? 실체 요건. 절차 요건이라는 거는 그게 흠결되면 각하 결정이 나온다는 얘기야. 각하 결정. 근데 만약에 1번 흠결되면 각하야. 2번 흠결되면 각하야. 3번 만약에 흠결되면 기각 결정이야. 4번 흠결되면 기각 결정.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위에 2개는 절차 요건, 밑에 4개는 실체 요건. 위에 4개는 적극 요건, 밑에 2개는 소극 요건. 두 문자도 과학적이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본대급 복명. 첫 번째 본 들어갑니다. 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입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애당초
소송의 대상이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니겠지. 소송은 사법심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 법원조직법에 따르게 되면 법률적 쟁송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거든. 그냥 법률적 쟁송이 아니면 이 사건이 그러면 소송의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행정소송의 대상도 안 되는 거야. 헌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소송의 대상 자체가 아니어버리게 되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닌 거지. 그런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면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이거는 애당초 본체 소송이 없는 거야. 본체 소송이. 보전 소송으로서의 집행정지는 본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본체가 없어. 그러면 집행정지가 있을 리가 없는 거잖아. 이거죠. 엄마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 그렇지? 네. 그렇죠. 내가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참 감흥이고, 그죠? 네. 네. 정말 행정법의 수령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네. 수령. 네. 행정법의 어버이 수령 동지. 감옥 가려고 미쳐서 지금 막 이러고 있죠? 네. 일베한테 칼 맞기 전에 감옥 먼저 가려고. 거기가 안전해. 아니면 내가 먼저 쑤신다. 이거고. 허리가 아파서 못 쑤시겠어 요즘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은 적법한 본안 판단 and 본안 판단의 계속 두 개가 결합된 거야. 적법한 본안 판단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적격,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재판관과 같은 무슨 소송 요건 못 갖추잖아. 못 갖추면 무슨 판결 나와? 각하 판결 나오지. 근데 이 집행정지는 왜 필요한 거야? 본안 판결. 그 중에서도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거지. 각하 판결 나올 판이라고 하게 되면 본안 판결 절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집행정지 못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적법하게 제기했다고 쳐. 그러면 그게 계속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적법하게 제기했는데 지가 소송 도중에 소취할 수 있잖아. 힘들어. 하지 말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하지 말자 그러면 각하 판결이 나온 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지. 계속되고 있어야 돼. 계속은 컨티뉴가 아니라고 했지. 법원에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묶여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 그 행위가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본대 회급법명에서 본 쪽이야 대 쪽이야. 저 철거 명령이 처분이다 아니다 라는 문제는 그거는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쪽이야 아니면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 쪽이야. 그게 아니라는 걸 물어보려고 내가 한다는 게 느낌이 오지 않나? 센스가 있으면. 그치? 이 시점에서 내가 그 말을 왜 꺼내겠지? 그렇죠. 네. 인생은 센스가 반이야. 객관식은 내가 봤을 땐 실력보다 70%가 센스야. 싸움은 언제 붙는 거야? 어쨌든 행정법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 다 알고 나서부터 싸움이 붙는 거잖아, 서로. 거기까지는 베이스는 다 똑같이 간다고. 그렇죠? 물론 우리 수업 듣는 애들은 한 번 들으면 이제 그게 되고 다른 수업 듣는 애들은 이제 10번 들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베이스는 갖췄다는 상태에서 이제 경쟁이 붙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 점수 올리기 게임이잖아. 객관이 점수 올리기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센스가 반 이상이야, 센스가. 그냥 보면 답이 제가 나한테 손짓을 해야 돼. 나야 나 이유는 몰라 막 이러면서 그냥 너로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거 다 알고 있으면 끝도 없어. 언제 풀어 그거를. 3분 안에 풀려면 어떻게 수속 그 읽을 때 있잖아. 주어, 서술어, 조사, 어미 이런 거 읽는 거 아니야. 단어 퉁퉁퉁퉁퉁퉁퉁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거든. 알겠어요? 시험 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뭐 했는지 몰라야 돼. 시험장에서 내가 뭘 봤는지. 나와서 문제를 복귀하는 새끼는 미친 새끼야. 문제 기억나고 있는 거거든, 그 새끼는. 그치? 기억나고 있다는 건 점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건 시험 보는 기본이 안 된 거죠.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눈 깔로 보는 거야. 삐병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네. 그다음 뭐야? 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취소 소송의 대상적격이잖아. 취소 소송의 대상적격은 적법한 본안 판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송 요건 중에 대상적격인 거야.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적법한 본안 판단이 계속 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해서 처분.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유효한 자귀처분.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전제는 이미 본에서 게임 끝낸 거야. 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자귀 처분이야? 그리고 아직 유효해? 이거 얘기하는 거지. 유효해? 부작위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부작위가 무슨 효력이 있어야지 시야 효력을 정지시키지. 그죠? 부작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소송 중에 3월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런 걸 우리가 실효라고 하지. 실효. 효력이 소멸해버렸다. 소멸해버렸다. 무효인 처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효인 처분은 외견적 효력이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실효. 실효는 행정청도 알아요. 그거 집행 안 합니다. 그죠? 그거는 집행정지의 대상적격이 인정이 안 돼요. 이 부분이 대상적격이야. 유효한 자귀 처분. 이걸로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야. 회복하기 어려운,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 때문에 집행정지 하는 거야. 안 그러면, 회복할 수 있으면, 나중에 지 말이 맞으면 취소 판결 받고 나서 그때 가서, 권리 회복해. 그럼 되는 거잖아. 나중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 왜 그걸 땡겨달라, 가불 해달라고 그래. 그치? 직원이 와서, 원장님 가불 좀,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 내가 가불을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를 봐야 돼. 알겠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무슨 말이냐면, 이 새끼한테 지금 이 돈을 안 주면 이놈아가 거의 퇴사 수준에 처한 위기 상황이다. 근데 난 얘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줘야지. 그지? 이 새끼가 이거 유흥비로 쓰려고 돈 달라고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 해줄 수 없는 거지. 그치? 예. 대신 뭔데? 그렇게 술이 처먹고 싶냐? 나도. 내가 낼 테니 같이 가자. 그래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뭐 가불래. 걔지한테도 좋잖아. 내가 속한다는 게. 그치? 예, 서로 윈윈. 그치? 예, 난 평화주의자니까. 예, 일배충은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치? F킬라. 그치? 아니, 레이드가 좀 더 세죠. 레이드. 그래가지고, 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익형량의 산물이에요. 이익형량의 산물.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회복이 안 돼. 저거. 건물 다 철거돼 버리면 소송 도중에 어떻게 회복할 거야? 그렇죠? 회복돼? 안 되지. 취소 판결 받으면 저게 다시 스르르르르르 이렇게 건물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근데 똑같은 건물 지어도 안 되는 겁니다. 회복 안 된 겁니다. 원상 회복은 뭐예요? 원상 회복은 거기에 우리 엄마의 향수가 남아 있어야 돼요. 이 퍼퓸 말고 우리 엄마의 그 추억과 그게 남아있어야지 우리 집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 건 없잖아. 그냥 새 건물 짓는 거 필요 없다고.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게 핵심인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은 이 문헌 그대로 법문상으로만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금전보상 성질상 X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야. 돈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집행정지 안 해줍니다. 나중에 취소 판결 나오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었나 보다, 돈 줄게, 이렇게 줘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돈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제일 맨날 문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사실 내가 문제가 나오는 건 뭐야? 병역처분. 이게 돈으로 해결이 돼, 안 돼? 2번 갔어 본대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안 된다고 문제가 나와서 내가 정말 어지러워. 잘 봐. 싸이하고 나하고 동갑인데, 물론 내가 1살 많지. 근데 싸이는 빠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랑 동갑이야. 알겠어요? 근데 걔는 군대를 2번 갔잖아? 근데 돈을 벌었잖아? 난 지금도 갈 수 있어. 그 정도 벌 수 있다면. 알겠어요? 내가 말춤 춰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소춤이라도 춰서 내가, 근데 나 다시 한번 그때 당시 기간으로 소급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무슨 수련회처럼 가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똑같이 한 달에 10,000원 받고 2번째 또 갈 수 있어. 난 병역 처분이 돈으로 회복됩니다. 보통 안 된대. 안 된대. 이게 제 생각에 진짜 안 되는 건 시험이야. 진짜 안 되는 건 시험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봐.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온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입학 허가 결정인데 1차 시험이 수능이야. 이 얘기하고 좀 쉬었다가 6시까지 합시다. 10분짜리 쉬고.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수능이야. 그리고 2차 시험이 논술이야.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1차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 2차에서 최종 합격을 시키는 숫자에 배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즘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몰라. 그냥 고시처럼 그냥 10배수라고 쳐봅시다. 10배수.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100명을 뽑아. 그래서
수능 1차에서 1000명을 통과시킨 거야. 근데 1000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1000등과 1001등에 갑하고 을이가 걸려있어. 근데 갑이 점수가 높아. 근데 을이 더 높은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소수점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칙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수능 점수를 이렇게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반올림을 하도록 돼 있었어, 당시에. 반올림은 저거 드라마인데. 그래서 구하러 나왔던 드라마인데. 예, 그 반올림을 했는데 갑이 시험을 더 잘 봤는데 을이 시험도 잘 봐서 을이 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된 거야. 갑은 개억울하지. 예. 나도 이렇게 당해서 서울대. 예. 개억울한 그 느낌을 알고 있어. 개억울합니다. 이 개억울한데 만약에 이 1차 시험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2차 시험 이미 끝났겠지. 그지? 일주일 뒤에 2차 시험 본다고 쳐봐. 그럼 이미 끝났겠지? 그럼 내년에 너는 이 새끼 이거 1차 내년 안 해도 돼. 그냥 수능 안 봐도 되고 바로 2차 들어오면 돼. 논술 봐도 돼. 하면은 해결된 거야? 돈 좀 줄게. 한 5천 줄게. 그럼 돼? 안 되죠.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이런 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거야. 금전으로 절대 보상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우리 판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그렇게 안 보고 확대 해석합니다. 넓게 인정해줘. 그래서 중대한 손해까지 확대를 해요.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의 중대한 손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30조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중대한 손해라고 되어 있어요. 중대한 손해라는 건 중대만 하면 되니까 더 넓어.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것보다 개념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잡히는데 그 플러스 알파 부분이 뭐냐면 금전으로 성질상 보상이 될 수는 있어. 될 수는 있는데 수인한도론입니다. 수인한도론.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 예를 뭐로 들었냐면 판례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 이걸로 들었어요. 중대한 경영상 위기. 그래서 이제 회사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처분이 나왔는데 이거 집행정지를 걸어주지 않아주게 되면은 이게 회사가 도산하는 거야. 도산해버리면 도산한 거야. 나중에 돈 주면 되는 거잖아. 돈 주면 되는 건데 거기 있는 소속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그래서 가족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되고 이런 문제들은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거야. 중대한 경영상 위기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안에 포함시켜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좀 판례가 관대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가 적극 요건. 긴급한 필요는 사실은 긴급과 필요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긴급과 필요 이걸 생각해봐. 우선 긴급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무지하게 없다는 거야. 시간상 급박성. 필요라는 것은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이게 필요야. 긴급한 필요에서 긴급하고 필요하고 두 개가 있어. 긴급은 시간성 급박성, 필요는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봐. 진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야. 근데 그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0.1%야. 그것 때문에 집행정지를 해줘야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 거의 안 나타날 거거든 이런 손해가. 그것 때문에 집행정지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이익 형량 문제라고 했잖아. 그 필요가 인정돼야 돼.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그 다음에 긴급. 와 진짜 회복하려는 손해인데 진짜 100%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냐면 1578년 뒤에 발생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취소 판결 받고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아직도 멀었잖아. 아직도. 그치? 긴급한 필요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본안 판결 기다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고. 본안 판결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판례는 또 이렇게 안 봐요. 또 교수님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 보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으면 긴급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면 긴급한 필요는 자동 인정. 상호 보완적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필요는 그냥 부수를 따라붙는 친구?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판례가. 오케이? 하지만 거기엔 분명히 긴급과 필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소송약을 뿌릴 수도 있으니까 R라는 두시는 게 맞겠다. 여기까지가 적극적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20분이니까 다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